안데르센 이야기 1805년 4월 2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태어났다. 빈곤한 가정 형편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14세에 연극의 뜻을 두고 코펜하겐으로 갔다. 24세 때에 도보 여행기가 호평을 받았고 30세에 출판한 소설 즉흥 시인으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35년간 약 130편의 동화를 썼으며 1875년 8월 4일 70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표적인 동화로 인어아가씨,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 없는 그림책, 미운 오리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인 1805년 4월에 덴마크 튠섬의 오덴세라고 하는 거리에 가난한 구두가게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장이의 제자가 되어 겨우 재구실할 만한 구두장이가 된 사람으로 22살이고 어머니는 2살 위인 24살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고작 단칸짜리로 보잘것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구두 작업대와 어린용 침대 2개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그 작업대와 침대도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사내아이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은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스를 무엇 하나 부족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키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마치 한스만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어요. 밤에는 한스 곁에서 큰 소리로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한스가 부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스는 참 행복한 애로구나. 마치 백장님의 귀염둥이 같아. 한스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백장님의 귀염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얼굴에 어두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한스는 여쭈어보았어요. 엄마의 어릴 적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무릎에 눈길을 떨어뜨린 채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한스가 재촉했어요. 슬픈 이야기야. 지금의 한스와는 아주 다른 가련한 어린애의 얘기.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적에 구걸하러 다녔어야 했어. 집에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래도 엄마는 나무 집 문 앞에 서서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기가 싫었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집에 그냥 들어오면 꾸중 들으니까 돌아올 수도 없었단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종일 오뎅강의 다리 밑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 배고파지면 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잠들어 버리는 일도 있었단다. 이미 곁에 한스가 있는 것도 잊은 듯이 어머니는 2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의 슬픔이 어머니의 가슴에 생생하게 되살아난 거겠지요. 한스에게는 그러한 어머니가 작은 여자아이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구걸하러도 갈 수 없고 집에도 돌아갈 수 없는 불쌍한 여자아이. 울지 마셔요. 한스는 자기도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무릎을 흔들면서 어머니가 울면 나까지 슬퍼져 버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얼굴을 들고 미안 내가 나빴어. 그래 이젠 울지 않을게. 어렸을 땐 그랬었지만 지금 엄마는 행복한 거야. 아빠는 싹싹하게 잘해주지.
한스는 날마다 커가고 있지. 울만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걸 하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스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그렇게 되었다면 다리 아래서 울고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한스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스를 구걸하라고 내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스를 아주 귀여워해 주었어요. 방 안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몇 장 걸려 있기도 하고 옷장 위에는 반짝반짝 닦은 컵이랑 꽃병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작업대 위에 창가에는 이야기책이랑 노래책이 가득 있는 선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엌의 선반 위 접시대에는 접시가 꽉 차 있습니다. 커튼도 이불도 새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붙여 살만한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애정에 쌓여 사는 한스와 동냥하러 나갔다 다리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는 어머니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스를 행복한 아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린 한스는 어느 때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옷을 단정히 입고 얼굴도 영리해 보이는 소년이 가게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구두를 주문했어요. 아버지는 구두 본을 뜨기도 하고 가죽을 조사하기도 하면서 도련님 학교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학교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 그래? 라고 말하고 잠시 일하는 것도 잊어버린 듯이 소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열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꿀떡 침을 삼키고 좋으시겠군요. 옛날에 훌륭한 시나 극 따위를 좋아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어서. 소년은 이 구두장의 아저씨가 조금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지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속 열심히 학교 일을 알고 싶어 하자 소년은 마지막에는 가지고 있던 몇 권의 교과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한 권씩 손에 들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좀처럼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은 그때였습니다. 소년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갑자기 한스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서 아, 나도 저렇듯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단다 라고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한스는 깜짝 놀라서 잠깐 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곧 정신을 가다듬어 구두 짚는 일에 달라붙은 아버지를 보고 그러면 아버지 왜 공부를 하지 않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거야. 아버지 집은 가난했었거든. 아버지는 아까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지만 구두장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그러는 사이 두세 사람의 부자가 아버지가 공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서로 돈을 내어 아버지를 학교에 넣어주기로 되었었지. 하지만 어떤 형편 때문인지 그것도 그만두게 돼버렸어. 그것뿐이었어.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아버지는 농담을 안 하고 한스에게 이야기책도 안 읽어주고 어두운 표정으로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다고 결정된 때의 억울함이나 슬픔을 생각해내고 괴로운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일요일마다 아버지는 한스를 교회의 숲으로 데리고 가주었지만 언제나 말없이 한 군데 앉아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껑충껑충 뛰놀다가는 딸기를 모아서 모자에 담든가 꽃을 따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장이의 살림을 계속하면서도 아직 어렸을 때부터 희망을 단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대의 창가에 책 선반을 메고 좋아하는 책을 모아 혼자서 차근차근 읽고 있었습니다. 1811년 한스가 6살 때 커다란 혜성이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혜성이란 빗자루 같은 긴 꼬리를 늘어뜨린 별을 말하는 것으로 빗자루 별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긴 꼬리를 달고 오싹할 정도로 빛나는 불덩어리가 밤하늘에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까닭모를 무서움에 젖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앞 광장에 모여 서로들 속삭였어요. 저걸 악마라고들 말하지 않아요? 악마가 저런 무서운 모양을 하고 하늘을 날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세상에는 나쁜 병이 돌든가 논밭의 곡식이 열매 맺지 않는다든가 한다잖아요. 어쩔까? 저 별이 딱 거꾸로 우리들이 있는 곳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망가져 버린다면, 그래, 그때는 우리들도 죽어버릴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람. 오 하느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한스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꼭 달라붙으면서 어머니, 집에 돌아가요. 무서우니까 돌아가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돌아가자. 하지만 말이야, 그 전에 나쁜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느님께 부탁드려야지. 한스도 기도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교회의 정면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몇 번이고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한스도 어머니의 흉내를 내서 하느님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빌었습니다. 이때 한스의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모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안 되게 작은 목소리로 저런 무서운 것이 나타나 있는데 걱정 안 하고 배겨냅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똑바로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속삭였어요. 하하하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장이 곤란해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럿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심할 것 없어요. 왜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혜성이 악마라든가 나쁜 일의 전조라든가 하는 것은 미신이기 때문이야. 인간이 제멋대로 생각해낸 말이거든.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파랗게 질린다는 것은 우스꽝스럽지 않아? 그럼 아버지, 저건 뭐예요? 한스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혜성은 태양이나 다른 별과 같이 천체의 하나일 뿐이야. 무서운 것도 불길한 것도 아니야. 떨어져 오지 않아요? 떨어지긴 절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 한스는 이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뭔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교회 쪽을 향해서 중얼중얼 기어나는 문구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등을 돌리듯이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러 사람들처럼 저 별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하느님이 아버지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한스는 이번에는 아버지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아버지는 성서를 읽고 나서 예수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었어. 다만 훌륭한 인간이었던 거야. 하느님이란 게 있긴 뭐가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왈칵 울어버렸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어머니에겐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느님, 이 죄 많은 남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그때 울면서 하느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악마라고 하지만 말이야. 악마란 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엔 있지 않는 거야. 무서워할 건 조금도 없어. 어머나, 아직도 그런 말을.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한층 세워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난 날 아침에 아버지 팔에 3줄쯤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하고서 당신이 악마 따윈 있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악마가 자기를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밤새 쳐들어와서 핥힌 거예요. 꼭 그런 게 틀림없고 말고. 아, 하느님, 하고 말했어요. 또 하느님인가? 그만둬줘. 아버지는 경멸하는 것 같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악마라니 어림도 없어. 이 상처는 말이야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침대 못에 긁힌 거야. 와, 하하하 라고 재미있는 듯이 웃었습니다. 혜성을 본 날 저녁 어머니는 집에 와 있는 할머니에게 한스 아버지 말이에요. 혜성의 일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웃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악마를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면 악마는 특별히 큰 불행을 우리 집에 가져올지도 모르죠. 전에도 글쎄 팔뚝에 상처를 입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하느님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혜성은 악마가 아니고 어느 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아버지. 그런 말을 하여도 좋은 것일까요? 어머니가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느님, 아무쪼록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한스는 침대 속에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한스의 집 근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한스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들은 그 부근에서 평판이 나쁜 심술궂은 아저씨가 거들어주고 있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 자식 하는 무서운 외침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드니 그 마음씨 나쁜 아저씨가 큰 회초리를 들고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붙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도 저것 봐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한스도 뛰어갔어요. 그런데 도중에서 맨발에 신고 있던 나막신이 훌렁 벗겨졌습니다. 아저씨가 쫓아오기 때문에 나막신을 주워서 신을 수도 없었어요. 벼를 베어내고 남은 그루터기의 뾰족한 끝이 맨발 바닥을 쿡쿡 찔렀습니다. 어느새 한스는 혼자 떨어져 버렸어요. 야, 꼬마야. 뒤따라온 아저씨는 한스의 손을 꼭 잡고 누가 이 밭에 이삭을 주어도 좋다고 했니? 배짱 좋은 놈이군. 본보기로 이렇게 해주지. 라고 말하며 회초리를 쳐들었습니다. 아저씨, 한스는 아저씨의 험악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하느님이 보고 계시는데 날 이렇게 괴롭히다뇨.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저씨의 무서운 얼굴이 갑자기 부드럽게 변하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쳐들었던 회초리를 휙 땅 위에 내던지고 손으로 한스의 뺨을 쓰다듬으며 아가야, 너 이름은 뭐라고 하지? 하고 아까와는 마치 딴판인 사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스가 이름을 대자 아저씨는 그래, 한스라. 그럼 한스야, 아저씨가 좋은 걸 주지 하고 말하고 품속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배 6개의 동전을 한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곧 사람들을 뒤따라온 한스는
아저씨에게서 받은 돈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나, 돈을 주었다고?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하고 놀랐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여보셔요, 여러분, 우리 한스는 너무너무 이상한 애라고요. 누구도 이 애에게는 부드럽게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 같다니까요. 저 맘씨 고약한 영감조차 이 애에게 돈을 주었다지 뭐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스는 뭐라고 있지? 착하게 잘 놀고 있나? 언제나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정신 이상인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데다가 할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거리의 자선병원의 마당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할머니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스네로 올 때 꼭 병원 마당에 핀 예쁜 꽃이나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한스를 무릎에 앉히고는 몇 가지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년에 2번인 병원의 대청소 날에는 많은 쓰레기가 마당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날은 한스가 아침부터 병원에 있는 할머니에게 놀러가도 좋게 되어 있었어요. 한스네 집 부엌에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나가면 이웃집 지붕과의 경계 홈통에 흙을 넣은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는 파와 네덜란드 미나리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우리 집 마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마당밖에 모르는 한스에게 병원의 널찍한 마당은 얼마나 희한하고 즐거운 곳이었을까요? 그 병원에는 의지할 곳 없는 늙은이라든가 머리가 돈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놀다가 실증이 나면 한스는 병원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느 땐가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스가 문 틈새로 겁을 내면서 엿보니 방 안에서 발가벗은 여자가 지푸라기 바닥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스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인지 갑자기 노래하는 것을 중지하고 약!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지르면서 한스가 몸을 숨겨 웅크리고 있는 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마침 한스의 머리 위에 있던 음식물을 넣는 작은 창문이 쾅 하고 열려버렸어요. 여자는 그 창문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한스를 보더니 이윽고 한쪽 팔을 쑥 한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 무서워, 도와줘요. 한스는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병원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 바로 곁에는 할머니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한스의 모습을 보고는 아가야 잘 왔다 하며 대단히 기뻐해 주었습니다. 한스는 이 할머니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아버지 책장에서 끄집어내 본 책 속에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쭐해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들은 대단히 감탄하면서도 참 영리한 아이네. 이런 아이는 장수를 못한다고들 하던데 하고 서로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한스 노래나 이야기의 대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랑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악마랑 무서운 짐승이랑 병원에서 본 발가벗은 여자 등이 함께 어울려 한스 둘레에서 춤추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듯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스는 꿈같은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무섭기도 하고 한편 재미있어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애는 잘 자고 있군요. 여러 사람한테 귀염을 받으니 참 행복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언제나 외톨이에요. 친구가 없어도 한스는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장난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을 당기면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만화경, 빙글빙글 돌며 가룻받는 수차, 무늬 그림, 익살맞게 머리를 떠는 인형 등 계집아이와 같이 인형의 옷을 깁는 일도 한스의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인형에게 자기가 만든 옷을 입히면 인형은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친구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스가 밖으로 나갔을 때였어요. 저쪽에서 초라한 차림을 한 늙은이가 큰 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비트적거리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잘 보니 한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스를 보자 오, 당신은 누구의 아드님이신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기분이 나쁘고 왠지 오싹해졌어요.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온 아이들이 와, 와, 미친 할아버지 하고 몹시 떠들어댔습니다. 한스는 뛰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다. 정신이 돈 할아버지의 피가 내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 나도 할아버지와 같이 미쳐버리지나 않을지 몰라. 한스 마음에는 그런 걱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뒤 한스는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어져서 매일 집 안에서 혼자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한스를 그렇게 혼자서 놀게 둘 수는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읽기 쓰기를 익히지 않으면 커서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처음에 한 나이든 여선생이 경영하고 있는 빈민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만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여선생은 언제나 손에 큰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회초리가 한스에게 날아왔습니다. 그 후로 한스는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싫어, 난 그 회초리로 때리는 선생한테는 안 갈래 라고 말하고 끝내 그 학교에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다음에 들어간 곳은 가로스 댄스 선생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도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기하게도 한스에게 친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한스보다 조금 나이가 위인 계집아이였습니다. 난 말야 이제 곧 훌륭한 집으로 일하러 간단다. 그 집은 부잣집이라 큰 목장이랑 넓은 밭이랑 가지고 있대. 어머니가 그러는데 어쩌면 내가 그 집 색시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산수 공부를 잘해두는 거야.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내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성에 살게 된다면 우리 성에서 소젖짜기를 시켜줄게. 응? 한스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기뻐하기는커녕 비웃듯이 흥, 성이라고?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내까지껏 그냥 가난한 집에 사내 아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난해. 하지만 이제 곧 훌륭한 신분이 될 거야. 한데 말이야, 넌 사실은 신분이 높은 집 아이란다. 하느님이 잠깐 동안 나를 가난한 집 아이로 만들어 주셨어. 앞으로 멋진 성에서 살 수 있게 될 거란다. 어찌해서든지 이 여자아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감탄시키려고 한스는 열을 올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한스의 그런 기분 따위는 전혀 모르는 듯 하였습니다. 잠깐 동안 이상한 듯이 한스를 보고 있다가 곁에 있던 아이들을 향해서 이 아이 제 할아버지처럼 정신이 이상한걸 하고 소리쳤습니다. 한스는 좋은 것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대로부터
찬물이 들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스는 창피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해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후다닥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것뿐으로 한스는 다시는 그 여자 와이와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은 어딘가 조용한 시골에서 일하는 틈틈이 좋아하는 책을 읽든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시골의 어떤 큰 저택에서 구두 짓는 직공을 찾고 있는 모양이야. 작은 마당에 딸린 집에 그냥 살 수 있고 암수 한 마리를 기를 만한 풀밭도 빌려준다고 하고 일거리는 저택에서 매달 어김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잘 됐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도 즐거워하며 물었습니다. 언제라도 나 편한 때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전에 한번 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된대요. 시험이요? 저택에서 주문하는 구두를 한 켤레 지어보는 거야. 그걸 저택 어른이 보시고 좋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마음이 놓이는군요. 아주 능숙하게 만들어 보셔요. 해보지. 얼마 안 있어 그 저택에서 비단천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천과 자기의 가죽을 써서 저택 마님의 무도화를 만드는 작업에 곧 착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구두 만드셔요. 한스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러고 말고 한스도 시골로 가는 게 즐겁니? 네, 그런데 아버지, 우리들이 살게 될 그 집 마당에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겠죠? 난 꽃에 물을 주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할 테예요. 어딘가 숲에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겠죠? 아버지, 암소도 살 거예요? 아마 돈이 모아지면 난 그 암소를 벌판에 데리고 갈 거예요. 암소에게서는 맛있는 젖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와 어머니는 젖을 짤 거예요. 그래, 많이 많이 짜줘. 가까스로 그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비단천을 붙인 뒤축이 뾰족한 무도화였습니다. 세 사람은 엄숙한 기분으로 그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이 구두가 이제부터 세 사람의 운명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저 보통 신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예쁜 보자기로 그 구두를 싸서 소중하게 손에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마 한스야. 아버지 빨리 돌아오셔요. 어서 시골에 가고 싶죠 어머니? 한스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전송한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다 아버지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싱긋싱긋 웃는 얼굴로 돌아와야 할 아버지의 얼굴은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투덜투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고 뭐고 알게 뭐야? 아버지는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마님은 내가 만든 구두를 신어보지도 않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 그리고 이따위로 신발을 만들어 모처럼의 비단천도 엉망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택에 고용할 수 없다는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넘쳤습니다. 한스도 왈칵 울기 시작했습니다. 빌어먹을. 아버지는 그렇게 투덜거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해서 나도 이렇게 말해줬지. 당신이 비단을 손해봤다면 나도 가죽을 손해보았으니 그만둡시다 라고. 그리고 나는 칼로 구두 바닥을 짝짝 갈라놔서 두 번 다시 신지 못하게 해놨지.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겐 운이 없어. 안 됐지만 단념해줘. 응? 아버지는 어머니와 한스의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던 아버지는 시골행이 틀려버린 후부터는 한층 더 울적해졌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숲으로 산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겠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에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전쟁터에 가면 총알에 맞아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뻔히 알면서 죽으러 간다는 건 멍텅구리 짓 아니겠어요? 하고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간다고 고집을 부려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기세로 하나둘 다른 나라들을 쳐부수고 있을 그 무렵 한스가 태어났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영국만이 나폴레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영국을 친구 나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손을 잡은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한스 나라 덴마크도 프랑스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함대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덴마크는 지금까지 영국의 농산물을 팔고 영국으로부터 공업재료 등을 사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살림은 괴롭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사람들은 곧 나폴레옹이 영국을 쳐부수고 세계를 복종시킬 게 틀림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의 살림도 평안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나폴레옹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한스의 아버지도 물론 나폴레옹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어요. 매일 열심히 신문을 읽고서는 나폴레옹의 승전 이야기에 가슴을 두근거렸습니다. 모처럼 바라던 대로 시골에서 사는가 했더니 기대 밖으로 틀어져서 무척 물적해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나폴레옹 군대의 한 사람이 되어 큰 공을 세워 돌아오자. 그러면 지금까지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덴세의 제3연대에 들어간 아버지는 거기서 1년간 전쟁터에 가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출발이었어요. 아버지가 출발하는 날 아침, 한스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에 없이 노래를 부르는 등 들떠 있었는데 한스는 침대 곁에까지 와서 그럼 갔다 올게 한스야 라고 말하고 한스 이마에 작별의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를 거리 끝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한스가 혼자 자고 있는데 울어서 눈이 붉어진 할머니가 들어와서 불쌍도 해라. 차라리 이대로 죽는 편이 내겐 행복일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겠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따를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813년 아버지가 30살, 한스가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던 한스의 집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게다가 더 불쌍한 일이 겹쳐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도 숭배하고 있던 나폴레옹이 전쟁에 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한스 아버지의 연대는 아직 싸움터인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도착하기 전으로 독일과 덴마크 국경 가까이에 있던 홀슈타인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져서
싸움은 끝나버렸지만 이젠 공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던 다음 해에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은 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보기에도 불쌍할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군대에 있는 동안 훈련을 받느라 무리해서인지 아버지의 몸은 아주 쇠약해져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가위에 눌린 듯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쟁터에 가 있는 꿈을 꾸고 있었던지 나폴레옹 황제라는 말이나 앞으로 갓이라는 구령 등이 몇 번이고 아버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미쳤는지도 몰라. 한스는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로스 댄스 선생의 학교에서 사이가 좋던 계집아이가 자기를 두고 이에 제 할아버지처럼 정신이 이상해 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말한 것을 한스는 슬픈 마음으로 생각해냈습니다. 한스야, 서둘러서 심부름 갔다 오너라.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스는 의사한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갔다 오라고 한 곳은 오덴세에서 800m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점쟁이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할머니에게 아버지 일을 점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점쟁이 할머니는 한스에게 아버지 일을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가닥의 털실로 한스의 팔뚝 굵기를 재고 뜻을 알 수 없는 주술을 한스 머리 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의 작은 나뭇가지를 한스 가슴에 얹고 이것은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와 같은 종류의 나뭇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말이야 강을 따라 걸어가야 해. 아버지가 만일 이번에 죽는다면 도중에서 너는 아버지의 유령을 만날 테니까. 한스는 점쟁이 할머니가 말한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한스는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사뭇 두려워하면서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점쟁이 할머니가 말한 것과 한 일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그래서 아무것도 만나지 않았니?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흘이 지나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한스는 예전에 어느 겨울날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유리창 전체에 얼음이 얼어붙은 추운 날이었어요. 한스 보아라, 재미있는 모양의 얼음이 아니냐? 아버지가 유리창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멀고 먼 북쪽 끝에 얼음 나라가 있단다. 거기엔 얼음 아가씨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꼭 저런 모양을 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저봐, 두 손을 이쪽으로 펴고 아버지에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 같지? 무서워요, 아버지, 무서워요. 한스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아버지 가슴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농담이야. 오라고 한다고 내가 가겠니?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날의 아버지의 말을 머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아버지는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무덤 위에 장미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으로 빨래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스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장난감을 만지기도 하고 인형의 옷을 꿰매기도 하고 연극의 순서나 줄거리를 쓴 광고지를 되풀이해 읽기도 하였습니다. 한스가 처음 연극을 본 것은 아직 어렸을 적 일입니다. 극장에는 손님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스는 눈을 둥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모두 버터통이라면 난 실컷 버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함께 간 아버지 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시작되자 한스는 연극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한스는 연극을 대단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구두장의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자주 연극을 보러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스는 근사한 일을 생각해냈어요. 연극의 광고지를 배달하는 페데로라고 하는 아이와 친구가 되어 광고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페데로 광고 돌리는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한스에게는 연극 광고지가 많이 모아졌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라도 그것을 읽고 있으면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또 한스는 그것을 토대로 제멋대로 연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인형을 가지고 해보는 때도 있었어요. 한스네 집 근처에 붕괴프로드시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죽은 남편의 여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가 매일 혼자 쓸쓸히 있는 한스를 가볍게 여겨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붕괴프로드시의 죽은 남편은 목사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는 시집이랑 그 밖에 문학책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주고받는 이야기도 시나 문학에 관계된 것이 많았어요. 한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집과는 아주 다르게 고상한 기운이 이 집에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시인처럼 명예스러운 직업은 없을 거야. 죽은 목사의 누이 동생이 걸핏하면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일이야. 우리 오빠는 바로 그런 시인이었단다. 한스도 연극을 좋아한다면 우리 오빠의 시처럼 훌륭한 극을 쓰도록 해봐. 목사의 누이 동생은 한 권의 책을 한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섹스피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스는 처음으로 섹스피어의 극을 읽었습니다. 덴마크 말로 번역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한스에게는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마녀나 유령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이야기 속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한스는 재빨리 인형들로 섹스피어의 극을 꾸며보았습니다. 그 연극 속에서 한스는 제멋대로 인물을 죽이기도 하는 등 이야기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윽고 한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희곡을 썼습니다. 제목이 아보와 에르비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의 옛날 이야기를 기초로 한 것이었어요. 한스는 득이양양해서 붕괴프로드시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평이 좋은 편이었어요. 한스는 대단히 기뻐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도 읽어주었습니다. 이 연극의 제목을 뭐라고 한다고? 아보와 에르기바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슬픈 연극이에요. 뭐가 슬퍼? 나라면 농어와 대구라고나 붙였을 거야. 하하하. 아주머니는 깔보듯이 웃었습니다. 한스는 너무나 분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이 지은 것이라면 틀림없이 칭찬했을 거야. 그렇지 않은 거니까 헐뜯는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어머니는 이렇게 한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운을 되찾은 한스는 또 새로운 연극 줄거리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왕과 왕녀를 등장시킬 작정이었어요. 그렇지만 한스는 왕이나 왕녀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보통 말을 쓰게 해서는 왕이나 왕녀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나 근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글쎄 어쨌든 임금님이 오덴스에 오신 것은
벌써 몇 년 전 일이니까 어떤 말을 쓰셨는지 잊어버렸는걸 하고 말하기도 하고, 외국말을 쓰시는 게 아닐까 라고 말하는 등 사람마다 가지각색으로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여러가지 외국말을 섞어서 쓰게 하자. 한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바로 곁에 독일어와 프랑스어와 영국어를 보아 덴마크 말로 뜻이 씌어져 있는 사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왕녀가 아바마마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도 독일어와 프랑스어와 영어가 섞여있는 형편이었어요. 소리를 내어 읽어보니 우스꽝스럽게 짜 말도 안 되는 제법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쓰는 말같이 생각되어서 한스는 기뻤습니다. 한스는 새로 만든 연극 줄거리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재미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한스에겐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스가 처음 지은 희곡의 제목을 농어와 대구라고 하면 좋겠다고 놀려준 아주머니의 아들은 직조 공장에 고용되어 조금이긴 하지만 돈을 벌어왔습니다. 한스는 저만한 나이를 먹고서도 말야 매일 잠꼬대 같은 헛소리만 하며 빈둥빈둥 놀고 있어 제법 훌륭한 신분인걸. 아주머니는 이웃에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 어머니 귀에도 귀찮게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너에게 돈을 벌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러쿵저러쿵 말 듣는 것은 싫지 않아? 그러니 한스야 공장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떠니? 어머니가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공장에는 할머니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많은 독일인 직공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너 노래 부를 수 있어? 한 직공이 한스에게 말했어요. 연극의 줄거리를 읽어주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목소리라고 칭찬받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스는 노래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스가 노래를 부르자 직공들은 박수를 치면서 야, 잘한다, 또 하나 하고 청하며 다음 노래를 기다렸습니다. 한스는 기분이 좋아서 난 노래 외에 연극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호, 연극도 한다고? 꼭 한번 보자꾸나. 제목은 뭐냐? 또 힘찬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한스는 책이 없어도 그냥 외고 있는 셰익스피어 연극이나 덴마크 극작가 홀베르그의 연극 중 몇 개의 장면을 갖가지 소리를 내면서 능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야, 누가 이 아이 일을 대신 해주어라.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직공들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4, 5일은 이런 일들로 해서 유쾌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다른 날처럼 여러 사람의 청을 받아 한스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뜻밖의 누군가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 자식 남자애가 아냐? 분명 계집애야. 그러자 그렇다, 남자애가 그런 높은 소리를 낼 수는 없지 라는 소리도 들리더니 너댓 명의 직공들이 우르르 한스 곁으로 밀어닥쳤습니다. 한 사람이 한스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이 한스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발을 누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남자냐 여자냐? 도깨비 가죽을 벗겨줄 테야. 그래. 떠드는 소리는 점점 커질 뿐이었습니다. 사나운 직공들의 북새통에 혼나버린 한스는 그야말로 계집애같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간신히 공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랬어? 그런 변을 당했어? 에구 불쌍해라
한스로부터 앞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스의 어깨를 껴안았고 내가 나빴어. 이젠 누가 뭐라 말한데도 너를 공장 따위에 보내지는 않겠어. 안심해라 한스야 라고 한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나 아래인 구두장이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은 한스가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 언제나 희죽희죽 웃고 있었고 한스에게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한스는 또다시 알록달록한 조각천을 모아서 인형의 옷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스야, 넌 재봉사가 되면 좋겠는걸? 어머니가 한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커서 꼭 재봉사가 되도록 타고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내 아이가 언제나 그렇게 인형의 옷을 마르기도 하고 바느질하기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을 까닭이 없잖아. 그러니 넌 재봉사가 되라. 싫어요, 난. 한스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싫다고? 그럼 뭐가 될 거지? 난 연극배우가 될 테예요. 어림없다. 왜요, 어머니? 그렇지 않겠니? 연극배우가 되면 넌 호되게 고생한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언제나 배고픈 걸 참아야 하지. 그리고 또 손발이 보들보들해지도록 기름을 먹어야 해. 어머니는 시골을 돌며 공연하는 연극이나 서커스 줄타기 같은 것 외에는 연극다운 것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스도 진짜 연극다운 연극을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스는 붕괴프로 듯이 집에서 섹스피어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옛날에 훌륭한 극작가나 시인이 지은 연극 대본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를 어머니가 생각하듯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래도 한스를 재봉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스야 봐라. 저 스데구만 씨가 훌륭히 하고 있는 것을. 스데구만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리에서 제일 가는 바느질집 주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점포를 버려놓고 창에는 커다란 유리를 끼워 넣었잖니. 게다가 재단대에서는 여러 사람의 직공이 일하고 있고 너도 저 사람처럼 되어준다면 나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이런 말까지 듣자 한스는 이젠 더 이상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고 고집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잘 된 거야. 재봉사가 되면 천조각이 많이 생기겠지. 나는 그것으로 내 인형극의 인형들에게 입힐 옷을 많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스는 자기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해 여름 덴마크의 서울 코펜하겐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극단이 오덴세에 찾아왔습니다. 오덴세에 이런 인류 극단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온통 그 소식으로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사이좋은 광고지 배달부 페데로에게 부탁해서 이 연극을 무대 뒤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역 배우가 모자라서 한스도 양치기를 따라다니는 역을 맡아서 무대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도리온의 공연 때와는 두세 마디의 대사를 말하는 역도 맡았습니다. 한스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배우들이 연극이 시작되기 전 분장실로 몰려올 즈음에는 한스는 이미 딱 의상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이 열성스러운 태도가 배우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호크와 앤호름이라고 하는 두 배우는 한스에게 노래를 부르거나 대사를 말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친절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은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 코펜하겐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싶다. 한스의 연극 배우에 대한 동경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